안녕하세요. 하별입니다. 경제도서를 읽고 핵심만 쏙쏙 뽑아내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생도서로 꼽으시는 책이죠. 저도 이 책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거든요.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건데요. 당시 저는 힘들게 모은 돈에 대출 최대로 영끌해서 작은 구축 아파트 샀었거든요. 나름 똑부러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20대였는데요. 자산에 대한 제 관점을 확 바꿔준 개념이었어요. 내 집 마련,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꿈이잖아요. 특히 내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에 살면서 투자도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내 집을 마련하죠.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님이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집을 살 때는 세금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집에 돈이 묶이면 다른 다양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까지 놓치게 되는 게 정말 아깝다고 하는 거죠. 내 집 마련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더 큰 집, 더 좋은 집 사도 돼. 그치만 그 집에 들어갈 비용,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진짜 자산을 먼저 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님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제 집이 진짜 자산이라고 믿고 샀거든요. 근데 곰곰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까 작가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맞아. 내 집 부채지. 사실 실제로 제 집에서 제 거는 현관 정도? 나머지는 은행 거거든요. 다달이 이자 내고 대출 갚느라 다른 투자 기회에 눈을 돌릴 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 이렇게 세 사람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커다란 네모 상자 4개로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위쪽의 네모 상자는 수입과 지출이 표시되어 있고요. 아래쪽의 네모 상자는 자산과 부채가 표시되어 있어요. 간단한 화살표 흐름만으로 현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표 대차 대조표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으로 지출만을 하게 되고요. 중산층은 수입으로 부채를 사면서 부채가 자산이라고 여기면서 살고요.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일단 자산을 먼저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바로 요 중산층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산층은 바로 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에 내가 살 집에 돈을 쏟아붓고 이게 내 자산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주 수입원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심지어 월급은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부자들이 사는 진짜 자산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 이 진짜 자산은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이 된다면 남는 돈에 또 재투자도 되기도 하고요. 대차대조표에 자산 항목이 불어나고 다시 더 큰 수입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생성하는 자산을 구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는 게 결국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법의 핵심입니다. 이 진짜 자산에는 대표적으로 7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서 내가 직접 그 일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 세 번째로 채권. 네 번째로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다음으로 어음이나 차용증. 6번째로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마지막으로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산을 먼저 획득하라고 해요. 좋아하지 않는 자산에 많은 시간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산에 투입된 돈은 나의 직원이 되어서 24시간 조금도 쉴 새 없이 나를 위해 일해준다고 하는데요.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정말 좋은 점은요. 제가 돈을 위해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힘이 고용주한테 있겠죠. 회사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입장이면 회사 사장님에게 그 힘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할 때는요. 우리가 그 힘을 갖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님은 이 7가지 범주 중에서 특히 부동산과 소형 주식을 이용해 재정적으로 성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현금 흐름을 제공해주는 부동산을 기반 삼아서 소형주로 신속하게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7가지 범주 중에서 부동산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자산을 모으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 IQ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금융 IQ가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 먼저 이 금융 IQ를 키워야 하는 이유부터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정말 많죠? 변화가 많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 책이 나왔을 시점보다 지금 더 많은 변화,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재정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만들고 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는 숫자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금융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부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이 있다면 부자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열심히 저축해서 10억을 모으려면 84년을 모아야 돼요. 또 300만 원씩 저축한다면 어떨까요? 28년을 모아야 되고요. 심지어 이자를 받게 되더라도 이자에 세금까지 내야 해요. 저축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참 어렵죠.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니까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금융 IQ를 개발해야 하는 거죠. 책에서는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법률, 이렇게 총 4가지 분야의 지식을 키워서 만들어지는 지능이 곧 금융 IQ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되게 본격적이고 엄청난 지식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거에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부족보다는 자신감의 부족이 보통은 더 문제가 된다고 해요. 가볍게 본다면 이와 같은 금융 지식은 당장 우리 집 가계 금융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계부, 우리 집 가계경제 재무보고서잖아요. 여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회계고요. 또 돈이 돈을 버는 방법, 기회를 찾고 자금 조달을 해서 우리 가계경제 보탬이 될 수 있는 행동, 그게 투자잖아요. 또 법률 분야로 가면 세금 혜택이나 세무 지식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상 부자들은 이 금융 지식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은 상위소득 중산층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세법을 좀 잘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완벽하게 전공 공부하듯이 공부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나에게 현금 흐름을 주는 진짜 자산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금융 IQ를 키우기 위한 기본 지식들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이렇게 금융 지식을 키우고 나서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바로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과 같은 부정적인 원인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두려움에 압도되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난 그거 못 사, 해봤자 나아지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난 그럴 여유가 없어.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운동까지 하는데 언제 더 공부하고 투자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투자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내 삶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니라 작가님이요. 또 잘 모르는 분야에 허세를 부리고 오만하게 굴면 돈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전문가를 찾거나 투자 지식을 더 공부해서 스스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시가 많을 것 같아요. 경매로 돈을 번다고? 명도 너무 어렵다던데 나는 안 할래. 저도 이런 이야기가 좀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배짱과 인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같은 거요. 책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인용하자면 현실 세계에서 앞서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돈은 테니스랑 같다고 해요. 열심히 게임하고 또 실수하고 고치고 또 실수하고 그러다가 시합에서 지면 상대편이랑 악수하면서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이기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전거로 본다고 하면 자전거에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우는 사람 없잖아요. 돈도 한 번도 잃어보지 않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는 것은 재산이고 모르는 것은 위험이지만 위험은 항상 있으니까요.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법을 공부하라고 저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되도록 젊을 때 그걸 이루고 싶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님도 저와 같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 꿈을 이룬 분이죠. 제게 꿈과 방향을 제시해준 소중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경제 왕왕초보에서 경제 초보까지 성장해온 제 이야기도 앞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경제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부자가 되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